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 생존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올린 컨텐츠 중에서 2030 세대 동공부 재테크 투자 전략, 이로 인해서 노후 준비 20년 로드맵,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적립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은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벌겠다. 당연하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단순히 돈을 벌겠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족하냐? 주식 투자 방법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 정확한 목표 의식이 없으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 뭐 예를 들면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산 증식과 경제적 자유를 통한 노후 준비를 달성하겠다. 만약에 이러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단기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인기 종목, 테마 종목, 그런 종목들을 막 탐욕을 내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주식 쌀 때,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저평가됐을 때 그런 주식들을 사서 시장에서 소외가 풀릴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때,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목표와 전략, 철학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자기의 그런 줏대가 없다 보니까 막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리저리 갔다가 또 저리저리 갔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가 돼버리면 절대로 단순히 돈을 벌겠다고 해도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왜 개인 투자자 90% 이상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는 무엇인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의미를 하겠죠. 그럼 또 다른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소득만큼 매년 자본소득이 발생을 했을 경우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어, 도달했다. 자유에 도달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목표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 정도 돈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누군가는 어, 이 정도 돈은 부족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는 뭐 동네 식당에 가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누군가는 나는 한 달에 뭐 한두 번씩은 뭐 아웃백을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런 생활 패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경제적 자유의 삶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삶의 난이도가 내려간다는 거겠죠. 돈이 없으면 삶의 난이도가 높아지죠. 반대로 돈이 많으면 삶의 난이도가 내려가죠. 그리고 선택권이 많아지죠.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죠. 재벌 3세들 보면 사업들 많이 실패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실패했다고 뭐 그 인생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업을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도전할 수 있죠. 그리고 본인들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적용하기에는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자유의 삶이 좋은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소득이 사라진 나의 노후에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이제 제가 평균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0%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니까 근로소득의 약 10배가 필요하더라. 예를 들면 내 연봉이 1억이다. 그럼 곱하기 10을 하면 10억이죠. 그러니까 연봉 1억인 사람은 자본소득 10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은 자본소득 3억이 필요하다. 이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10억에 수익률 10%를 가정하면 1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연봉 1억 원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약 10배의 자본소득이면 된다. 이렇게 평균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연봉이 6천만 원인 사람은 이제 자본이 6억 정도는 되어야 이제 은퇴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삶이 완성이 된다. 뭐 그렇게 이제 평균화를 시켜봤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렇게 해야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 전에 그 생활 패턴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소득이 10배 정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죠.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에는 결론은 결국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일반인이 모두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일반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도 사업이다. 그래서 가능한 큰 눈덩이를 만들어서, 이건 이제 밑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를 오랫동안 굴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1단계 자본주의 생존 메뉴 1단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축을 해야 돼요. 처음에 저축을 통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죠? 첫째, 근로소득을 높인다. 연봉을 높인다. 아니면 근데 이게 연봉을 높인다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직종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면 결국 투잡, 쓰리잡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근로소득을 높인다는 이쪽을 봤을 때는. 그리고는 지출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높이거나 지출을 통제하거나 둘 중 하나는 되어야 된다. 둘 다 하면 뭐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1단계 자본금의 사이즈를 불려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눈덩이를 굴려야 되는데 가능한 큰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리는 게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아까는 이제 수익률 10%를 가정했는데 초과 수익을 달성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정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는 이제 2단계. 2단계에서는 너무 높은 초과 수익은 필요 이상의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연 목표 수익률이 막 허무맹랑하게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너무 뭐랄까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 막 연평균 수백 프로를 목표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평균 수백 프로면 예, 이 한 달에 몇 퍼센트가 필요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높게 잡아버리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올라간다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연평균 20% 정도? 그 정도 초과 수익을 목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복리로 누적을 시키는 겁니다. 연평균 20%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예,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연평균 20%를 50년 이상 굴린 사람이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평균
했을 때 수익률을 10%로 잡은 게, 이게 10%가 이제 그 50년 이상 1965년부터 2020년까지 이것을 연으로 환산해 보니까 S&P 500 수익률이 10.2%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10%를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그 두 배인 매년, 그러니까 매년 20% 해서 매년 딱 수학 공식처럼 20%를 달성한 게 아니라 이 1965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을 잡아보니까 이제 연평균 20%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투자 수익률을 누적을 해보니까 이 몇 퍼센트인가요? 아무튼 이게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연평균 20%를 50년을 굴린 사람인데, 각각의 기간으로 보면 매년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 펀드 매니저가 훨씬 더 많았겠죠.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워렌 버핏의 장기 누적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는가? 왜 못했죠? 꾸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익률, 그 높은 수익률이 꾸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높은 수익률만큼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같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했는데 리스크에 당한 거죠. 근데 버핏은 남들보다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하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뭐 실패하는 종목은 있었겠지만 한 번도 크게 잃지 않았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워렌 버핏도 이제 기관 투자자, 이제 자본금이 커지기 전에는 연평균 50% 정도 올렸다고 해요. 그거는 왜 가능했을까? 근데 지금은 왜 불가능할까요? 여기서 바로 개인 투자자가 워렌 버핏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포인트죠. 워렌 버핏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본금이 너무 크잖아요. 그 자본금이 들어가려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먼저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는요?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담을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만 담으면 되잖아요. 그죠? 소액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수익률 측면에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처럼 누구의 오더를 받고 결제를 받아야 되고 이러한 기간이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뭐 몇 개월 투자를 안 하고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고 뭐라고 지적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엄청 자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정상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정상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가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단순히 워렌 버핏보다 개인 투자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개인 투자자가 당연히 워렌 버핏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정상이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정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거든요. 국내 최고 기관 펀드 매니저의 연평균 수익률이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을 꾸준히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연평균 20% 이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 매뉴얼을 한번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만약에 30살이에요. 30살이면 아마 제 생각에 자본금 모아둔 돈 1000만 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알뜰살뜰 지출을 통제를 해서 월 100만 원 코스로 한번 정리식 투자를 가봅시다. 그것을 20년 동안 실천해 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 정리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사람 제 주변에 저 초창기 투자를 했을 때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조언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월 100만 원 코스, 그리고 이걸 20년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수익률은 연 10% 수익률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살에 안타깝게도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50살에 7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자본금, 이제 투자 자본금이 이제 평가액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배당금 제외를 했습니다. 배당금까지 더해지고 자본금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 그리고 월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투입이 된다면 50살에 10억 원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에 또 보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합하면 뭐 은퇴를 하더라도 아까 근로소득이 10배라 그랬죠? 10억이면 근로소득이 연봉 1억인 사람과 맞먹는 금액인데, 그럼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했죠. 이 정도 목표로 잡고 가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 분명히 실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15년 차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20년 차가 될 거고, 30년 차가 될 거고, 40년 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실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런 컨텐츠, 이런 마인드 매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면 1단계 단계는 재테크라는 과정. 재테크와 투자는 다른 개념이죠. 재테크는 돈을 알뜰살뜰 모은다는 개념이고, 투자는 돈을 불린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몸집을 만드는 과정인데, 결국엔 중요한 건 소득이 지출보다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가정은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죠. 이러면 이제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과정, 저는 이걸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가 이제 가장 골든 타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기가 결혼하기 전이다. 이제 결혼을 하면 지출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출을 통제를 한다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은 오히려 결혼하기 전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실천을, 이제 아직 결혼하기 전 미혼이신 분들은 꼭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득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소득을 더 늘리거나 연봉을 높이거나 투잡, 쓰리잡을 하거나, 아니면 지출을 더 줄이거나. 지출을 줄인다는 거는 고정비 줄이기 스킬이 들어가는 건데, 이 고정비란 게 한번 고정이 되면 다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항상 저는 감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뭐 저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위로 높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는. 왜냐면 한 번 높이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소득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내려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증가를 하면 지출도 같이 증가한다는 생각을 이제 2030세는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출을 처음부터 통제를 하는 좀 습관을 들여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도 그때 이제 지출이 늘어나고 고정비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걸 최대한 처음부터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테크 정의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지지리도 궁상을 떨어야 돼요. 지지리도 궁상 떨지 않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는 결국 희생이죠, 희생. 그럼 왜 희생을 할까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죠. 아무 희망이 없으면 희생을 포기하죠. 그냥 지금 즐기고 말죠, 욜로족처럼. 왜 희망이 없는데? 근데 희망이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재테크, 지지리도 궁상 떨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 지지리도 궁상을 떠는 시기가 평생 하는 게 아니라 2단계 넘어가기 전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평수를 줄이고 뭐 차를 없애고 명품백을 팔고 사지 않고 내가 잘 가던 맛집도 끊고 막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저녁에 막 퇴근하고 배달을 뛰고 막 대리운전을 하고 이런 게 바로 약간 지지리도 군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거죠. 정말 뭐 퇴근하고 쉬고 싶은데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누가 지평수를 줄이고 싶겠고 누가 차를 없애고 싶겠고 다 누가 하기 싫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몸집을 만들기 위해서. 몸테크라고 하죠. 이게 말이 쉽지 실천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이 방법 말고 그러니까 좀 쉽고 편한 길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몸집을 만드는 이 1단계 과정에서 이거 결국 해야 된다는 거. 근데 1단계만 넘어가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2단계를 넘어가면 1단계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저녁에 뭐 배달을 뛸 필요도 없고 대리운전을 할 필요도 없고 지평수를 줄일 필요도 없고 차를 없앨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이 고비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1단계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재테크를 시작을 해서 내가 몸집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늦을 수 있다. 왜냐면 더 어려워지거나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1단계 몸집을 만드는 과정이 나이를 먹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준비를 한 사람들은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젊은 분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몸집을 만들어라. 결혼하기 전에 육아하기 전에 그때가 가장 골든 타임이다.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힘들어질 거다. 단 예외 상황 부모 찬스가 가능하다면 괜찮다. 이제 그 얘기도 하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를 만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축복받을 일이죠. 예. 진짜 축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너무 부럽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뭐 재테크 투자 측면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들은 분명 재테크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것도 정말 부러운 거죠. 아무튼 그래서 부모 찬스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따라가려면 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공평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은 분명한 상한선과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근로소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는 만약에 어떤 내가 식당 주인인데 식당 테이블이 4개예요. 그러면 아무리 풀로 회전을 돌려도 최대치의 매출액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맥시멈. 근데 자본소득의 맥시멈이 존재하나요? 상한선이 없어요. 무한대. 그죠? 그래서 빨리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도 좋고 확률적으로도 실천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소비를 좀 줄이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대나 한 30대 초반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제가 기사를 보니까 삼성전자 부장급 연봉은 1억 원대 중반이라 그러고요. 삼성 상무는 성과금을 포함해도 2억 원 이상에서 많게는 3억 원이 한계라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 뭐 여러 뭐 유튜버나 이런 분들 이제 보면은 뭐 학벌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대기업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예를 들면 스펙이 딸린다고 하죠.
근데도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막 수백억을 벌고 하잖아요. 뭐 엄청 인기 있는 유튜버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진짜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이제는 정말 이런 스펙의 시대가 가고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아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키우는 게 과연 올바른 양육 방식이 될까? 이 부분도 제가 요새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 직장인으로 가장 잘 된 케이스가 이제 대기업 임원인데 임원이 되면 이제 연봉이 2, 3억으로 보면 되겠죠. 진짜 사장이 아닌 이상은. 그럼 여기는 또 50% 세금 떼가겠죠. 그리고 50대 근로소득이 정점이 지나면 은퇴를 하면 2, 3억이 아니라 월 10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연봉 2, 3억 받을 때에 한번 올라간 지출은 월 100만 원으로 떨어져도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게 근로소득의 10배의 자본소득을 만들자. 이 목표. 그러니까 뭐 개인마다 목표한 금액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화를 좀 내야 아, 이 정도 흐름으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잡히기 때문에 제가 평균화를 내본 겁니다. 근로소득이 10배로. 그래서 이제 몸집이 불리기 전까지는 근로소득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 30대라면 이제 40대까지는 근로소득이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근로소득을 최대치로 뽑아내야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에 집중은 하되 투자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고 하자.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단계는 투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아 나는 정말 투자에 관심이 없다. 아무 관심이 없다. 예, 그리고 나는 전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근로소득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뭐 펀드나 ETF나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루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루트에 맞는 전략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 내가 좀 투자 관심도 많고 좀 공부를 해서 좀 실천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직접 투자를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거죠. 평균 이상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워렌 버핏처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장 대전제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눈을 손으로 계속 뭉치려고 해봤자 힘만 들고 이 굴러가는 눈덩이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굴러가는 눈덩이를 어떻게 이깁니까? 손으로 아무리 눈덩이를 뭉쳐봤자. 그래서 이 근로소득이라는 건 내가 뭐 평생 밥 벌어먹기 위해 산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로소득은 자본소득을 만들어가는 수단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생활비에 불과하구나.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이제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주식계좌에 중간에 돈을 인출하면 안 되고 유동성과 이제 적립식 투자, 유동성과 이제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재투자 없이 이제 주식 투자를 얻은 수익으로 뭐 소고기를 사 먹는다든가 이제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어쨌든 1단계를 지나서 이제 2단계 레벨업까지 오게 되면 이제는 이제 조금 본인의 신분도 조금 바뀌게 되겠죠. 1단계를 넘어왔다는 것 자체도 엄청 칭찬받을 일이죠. 1단계가 너무 힘들어. 예. 이제 2단계로 왔어요. 물론 2단계도 쉽지 않지만 1단계를 넘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그래도 1단계보다 2단계가 낫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진짜 부의 격차는 연봉, 근로소득의 격차가 아니라 이 바로 2단계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2단계로 와서 저 1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연봉 3천만 원이나 지금 연봉 4천만 원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겠죠. 물론 이제 2단계로 넘어왔어도 이 2단계에서 실패하는 바람에 다시 1단계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2단계에서 실패하지 않는 전략으로 가면 절대로 1단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한 방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1단계로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무튼 뭐 실패가 두렵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경제적 자유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겠죠. 그럼 워렌 버핏은 항상 이런 조언을 하죠. 절대로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해라. 절대로 잃지 마라. 그럼 절대로 잃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투자를 오랜 기간 하면서 무조건 성공하나요? 모든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다 성공하나요? 그럴 리가 없겠죠. 예, 무조건 실패하는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워렌 버핏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한 걸까? 절대로 잃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투자했던 종목에 실패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건 애당초 불가능에 가까운 이론이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전체 계좌가 털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전체 계좌가 털리지 않아야 복리가 가능하고, 이 말은 투자 중간에 그러니까 곱하기 0으로 배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0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이 말이 절대로 잃지 말라는 게 곱하기 0의 포지션을 잡지 마라. 그럼 곱하기 0의 포지션이 무엇일까요? 몰빵, 투자, 그리고 단기 매매. 물론 이걸로 성공한 분도 뭐 계시겠죠. 예. 하지만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실패가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실패도 굉장히 타격이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곱하기 0을 배팅하는 거죠. 하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이 유혹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몰빵 투자와 단기 매매에서 헤어나오기가 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 주식 투자의 목적, 가치관, 철학,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달라지는 것인데, 아무튼 곱하기 0을 하지 않으려면 절대로 몰빵 투자나 단기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들 중에 실패하는 종목이 나오더라도 내 자산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곱하기 0을 배팅하면 중간에 스노우볼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몰빵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너무 이상적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단기간에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레벨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참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될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주식 투자 시나리오가 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도 나는 자산 증식을 해야겠다. 저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자, 그러면 절대로 잃지 말고 워렌 버핏처럼 이제 꾸준하고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복리를 얻는 것은 무슨 투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어쩌면 인덱스 펀드만도 못한 투자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장을 이기는 투자는 무슨 말인가? 근데 결국 주가라는 것은 이익을 따라갑니다. 이익. 예.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의 주가는 오르고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의 주가는 떨어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세 원리거든요. 따라서 이익이라는 건 결국 주가는 순이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순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EPS 성장률 대비
주가가 싸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또 비교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로만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럼 분산 투자를 하냐? 아까처럼 몰빵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요. 또한 어떠한 종목의 주가가 먼저 오를지를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최상위 종목으로 분산을 하더라도 중간에 시나리오가 틀어지는 경우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거나, 분명히 성장률 대비 싸게 샀는데 성장률이 꺾이거나, 아니면 뭐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입한다던가, 아무튼 여러 가지 실패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구성을 한다면 이 전략으로는 다수의 성공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실패 사례가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수의 성공 사례와 다수의 실패 사례가 존재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수의 성공 사례와 소수의 실패 사례가 존재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냐, 이것 또한 선택의 문제겠죠. 저 같으면 다수의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난 이것마저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ETF나 인덱스 펀드. 워렌 버핏도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자산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달라, 뭐 그러한 유언을 남겼다고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자신이 없어도 괜찮다. 우리는 ETF나 인덱스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눈덩이를 내가 높은 언덕에서 빨리 굴리느냐, 이걸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 눈덩이를 굴리면서 중간에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결국 시간을 먹고 자라서 눈덩이는 크게 됩니다. 중간에 눈덩이를 박살내는 것은 투자자 본인이지 시장도 아니고 기업도 아닙니다. 빨리 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은 잃지 않고 오래 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높은 언덕을 찾지 말고 그냥 완만하게 오래 굴리자. 가늘고 길게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연 10%로 30년을 굴리면 17억 4천만 원이 되는데 1억을 가지고 연 30%로 10년을 굴린 금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잡으면 이 이거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낮은, 물론 뭐 10%도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 높은 수익률을 짧게 기록하는 것보다 낮은 수익률을 오래 기록하는 게 자산도 훨씬 크고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더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동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확 낮추고 기간을 길게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수익률 높은 도박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X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홈런 타자가 삼진도 많잖아요. 이 주식 시장이 이게 단기간에 뭐 큰 수익, 로또를 한번 해보자. 물론 로또 맞는 사람은 매주 나옵니다. 희한하게 매주 나오죠. 왜냐면 뭐 급등주가 있기 때문에 그 급등주를 먼저 사서 급등해버리면 말 그대로 뭐 직장을 그만둘 만큼의 투자금이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매주 나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니 로또 당첨자가 내가 아니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런 생각은 버리고 반대로 주식 투자로 오랜 기간 적은 수익이라도 누적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자. 자, 그 결론입니다. 결론. 자, 정식 투자는 강력한 무기로 저축을 해서 몸집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 넉넉한 투자 기간 그리고 수익을 소고기를 사 먹지 말고 재투자를 하고 과도한 리스크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잡지 말고 합리적인 수익을 목표로 중간중간 크게 잃지 않는다면 복리는 만들어집니다. 추천 코스는 당연히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합니다입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는 무엇인가?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산다. 이게 중요하죠. 돈 잘 버는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렸죠. 그리고 원하는 가격, 이 기업의 올해 적정 가격, 내년도 적정 가격,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를 멋진 말로 표현하면 인내심을 가진다. 이죠. 싸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산다는 건데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시장의 약세장 구간에서 산다. 근데 언제 약세장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현금을 대비해 둔다.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항상 우산을 준비해 둔다. 그리고 싸다는 것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외와 고통을 사랑하자.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다. 반대로 비싸게 산다는 것은 뉴스를 보고 산다. 그리고 인기 있는 종목을 산다. 뭔가 모멘텀이 풍부하고 화려한 종목을 산다. 이런 것을 이제 비싸게 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주식 투자는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렵고 내어주면 쉽다. 욕심을 부리면 어렵고 욕심을 버리면 쉽다. 이 말도 저는 항상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글이거든요. 욕심을 부리면 어렵고 욕심을 버리면 쉽다. 매년 시장을 이기는 평범한 수익률만 오래 기록해도 경제적인 자유, 노후 준비는 끝난다. 이 희망이 있다면 1단계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2단계로 넘어갈 희망을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보자. 댕규양자도 실천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컨텐츠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